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듣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고 하죠. 반대로는 사실을 말할 땐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뜻이겠네요. 하지만 그 외에도 대화를 할 때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 습관에는 사회를, 사람을, 타인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았느냐 하는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 진실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진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이 푸르다고 말해도 일부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말해도 일부는 거짓말입니다. 말로 축조한 서사의 세계에 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언어의 의도성을 조심하는 극히 진실하고 반성을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거짓말장이 사람들, 의도를 알기 힘든 사람들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연애에 실패하고 또래에서 호구가 되면 그들을 일베가 받아줍니다. 갈 곳 없는 진실의 추구를 해소해줄 사람들을 제공해준 그 고마운 커뮤니티를 우리는 언젠가는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명박을 존경한다는 연쇄살인범 신나치 새끼의 테러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옌스 스톨텐베르크 노르웨이 총리는 미움에 맞서는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까닭을 알 수 없는 혐오에 희생될 수 있고요. 퍼져가는 미움 때문에 불쾌해질 겁니다. 당장의 상황이 이다지 급하니까 누군가를 벌하고 제재하는 등의 판단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먼 미래의 공존을 위해 누가 악하고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은 하지 맙시다. 대체 우리 중에 누가 타인의 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옆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해석해주고 정답을 앞으로 관례가 될 거예요. 안 틀리면 섭섭하고 막. 이거 그냥 잘라 붙이죠. 이것이 아이돌 여가수를 포기하는 스킬. 한 번 더 이게 도전해보고. 그렇지. 더 한 번 틀리면 그냥 잘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이용을 자를 수는 없으니 이용의 목소리를 잘라야죠. 네. 다시 갈게요. 옆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해석해주고 정답을 내려주는 일은 재미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카운슬러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많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조언을 해주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카운셀러 한 명이 수십억 명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경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 수백 년간 죄 없는 사람들이 학살과 약탈의 대상이 되거나 조용기가 나타나 재벌이 되거나 하는 등 결과가 구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물뚝심송 정치부장님이 잠시 후에 설명해드릴 겁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서울시에 살고 계신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두 개의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고 나머지 하나는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입니다. 경상남도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벽보가 두 줄이 붙어 있죠. 그 앵그리 줌표 나오는데 맞죠? 맞아요. 예. 지금의 여론조사로는 지난 4월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의원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던데. 야권 단일 후보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공간에도. 예, 권영기 씨가 나오셨죠. 두 분 다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오셨는데 결국 우리는 은퇴를 번복한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죠. 뭐 셔플로 알아서 잘 찍으시길 바라고. 셔플. 아니.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 모르겠으면 셔플로라도 찍어라. 랜덤 함수 해가지고. 예를 들면 노량진 학원가에서 잠시 유행했던 거죠. 음료수 랜덤 자판기. 500원을 넣으면 무언가가 나오는데, 예. 그게 막 쌍화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원 자판기가 순서가 엉켜 있어가지고, 뉴비를 허용하지 않는 자판기였죠. 무심코 누르면 엉뚱한 걸 뽑게 되는. 너는 잘못하면 미린다 먹는다. 이런.
오늘 나오다 이 얘기 왜 했지? 오늘 나오다가 포스터들을 쭉 보다가 대통령 후보 포스터들 선거벽보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고 멋있었던 거는 김소연 후보의 포스터였어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요. 사진 속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던 사람이고 어떠한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 너무 명징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네. 최대한 우회적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는 초록색을 통해서 민주당을, 네. 노란색을 통해서 참여정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포스터는 아무것도 보여주고 있지 않죠. 빨간색을 통해서 마르크스 레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붉은 혁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보톡스의 이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렇죠. 예. 한나라당, 그래요. 신한국당 요새 당직자 회의하는 거 보면은. 민자당. 민정다이소. 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빨간색 야구 잠바 입고 다니죠? 네, 그렇죠. 예. 여의도 레드 아미스. 그래가지고. 예. 보스턴 레드 스타킹즈. 이런 거 같은 거죠? 예. 여의도 레드 아미예요. 빨간색의 이상한 혼용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때 보통 색깔에다가 깃발을 꽂아요. 원색의 깃발을 꽂아요. 네. 그게 공산당 이후부터 있던 일이죠. 공산당 이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군이 노란 깃발을 쓴다거나. 사진이 사람들에게 널리 통용이 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빨간색을 보면 공산당을 상상하도록.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정치의 색깔이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된 이후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정치학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압니다. 가장 쉬운 메시지 전달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학을 따로 배우지 않은 여학생들도 모여서 팬클럽을 만들면 무슨 색은 G.O.D, 무슨 색은 H.O.T. 그렇죠. 배우지 않아도 그걸 압니다. 네. 근데 좀 더 명징한 메시지로 따질 것 같으면 저는 김소연 후보의 포스터가 빨간 띠두르고 나와 있는 뒷모습 포스터가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 말고 뭐 강지원 후보의 포스터. 는 보셨어요, 혹시? 광전 후보의 포스터는 보라색이에요.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 그 사진으로 쓴 그 사진 해상도가 너무 낮은 것 같더라고요. 픽셀이 좀 떨어졌구나. 예. 아이폰 3GS로 찍었나 보다. 강전 후보의 포스터는 보라색이죠? 네. 황제가 되겠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예. 통진당 제2 후보인가? 그죠? 보라색이 2명 나왔어요, 이번에. 보라색 2, 빨간색 3이에요. 이번 대선 포스터 쭉 보시면은요. 강지원 후보 것도 자세히 보면 재밌더라고요. 밑에서 살짝 조그만하게 사랑, 자비, 홍익 이렇게 나왔어요. 당최 뭔 소린지 씨발. 나는 사랑, 자비, 성균관이다 씨발. 뭔 얘기야 그게. 그거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종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난해하죠. 예, 난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난해한 게 박종선 후보. 박종선 후보. 네. 국회 마크를 바꾸자고 해놨어요, 포스터에. 네. 근데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부터 바로 잡자면서 국회 마크를 바꾸재요. 그러니까 국회 마크를 바꾸자고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시면서 다니시는 길에 선거벽보 한번 보십시오. 박종선 후보의 바꾸자고 해놓은 국회 마크는 국회의원 마크가 3D에서 2D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VG에서 허큘리스로 바뀌었어요. 보면은 획이 이렇게 하여튼 약간 다르게 휘었어요. 이거 보면 다르게 휘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공약은 이겁니다. 뭐 경제 민주화 이런 거 없죠. 폐기죠. 국회 마크 바꾸겠다. 이거 공약입니다. 어제 초청 비대상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초청 비대상 후보 토론은 한 번 딱 있어요. 어제 지나갔으면 못 보십니다. 김소연 후보하고 김순자 후보하고 박종선 후보가 나왔는데 박종선 후보 대박 히트 쳤어요. 제가 보기에. 그걸 또 다 보셨어요? 네, 봤어요. 강지원 후보는 또 비토하셨대요. 안 나오셨대요. 박종선 후보가 아주 군계 일학이었어요. 그래요? 네. 어땠는데요? 세상 모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넘버 원이에요. 이걸로 사람이 줄 세우면 거기서 1등하기 힘들잖아요? 진짜 대박 재미없어요.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면서 딱 생각났어요. 나 고등학교 때도 저런 선생님이 한 명 있었지. 계셨죠. 모두가 자는. 그렇게나 그냥 줄글을 쫙쫙쫙 읽으면서 대본에서 눈을 한순간도 안 떼셨거든요? 집중력 대박이셨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카메라를 안 쳐보고. 이분이 지금 출마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쓰죠? 존나 쓰죠? 억 단위로 최소 5억 아닌가요? 네. 제가 그분이었으면
그 돈 들고 그냥 새누리당 캠프로 갑니다. 예. 그럼 국회만 아니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마크를 바꾸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였어. 이거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 나한테 모한 돈이 몇십억 있어.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지? 국회 마크를 바꾸는 거야. 뭐 그랬을 수도 있긴 있지요. 네, 그렇죠. 예. 널리 인간을 좆되게 만드는 방송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입니다. 네. 광고. 예. 딴지 라디오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홈페이지가 열리면 안에 가면 뭔가가 그득하고 뭐 읽을 게 많고 이렇잖아요. 무슨 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게 되죠, 사람들은. 예. 하지만 딱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예, 홈페이지만 있습니다. 되게 공들여서 만든 기술적으로 되게 훌륭한 홈페이지예요. 네. 하지만 아직은 내용이 없이 그냥 템플릿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홈페이지와 관련된 동사는 펑션이죠, 펑션. 네. 무슨 기능을 하다. 네. 근데 우리 홈페이지에서 중요한 기능은 B죠, B. 예, 존재. 예. 그 존재. 존재예요, 존재. 예, 프레젠트.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 오픈만 해놓고 지금 홈페이지 난리죠. 지금 딴지일보. 예.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연말에 대선까지 겹쳐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일단 컨텐츠는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기 게시판 같은 건 있으니까 네. 와가지고 이렇게 네. 의견 남겨주시고 이러면 됩니다. 그렇죠. RSS 피드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를 뭐 이용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웹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시고 계신 원시적인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 게시판도 열려 있고요. 네, 그 예. 주소는 radio.ddanzi.com입니다. 네, radio.딴지.com 딴지 라디오 홈페이지가 열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가장 불만인 거는 네. 딴지 일보 홈페이지에 가죠? 그러면 어떤 링크도 없어요.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제가 딴지 일보하고 넥센 히어로즈의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제발 샵과 홈페이지에 링크를 좀 거세요. 히어로즈 모자를 사고 싶어도 샵 홈페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딴지도 마찬가지죠. 딴지일보 같은 경우는 벙커 홈페이지, 네. 라디오 홈페이지, 딴지 마켓 네. 그리고 그 딴지일보 홈페이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네. 조만간. 예, 약간 그 북한이 류경 호텔 짓는 듯한 그런 페이스로 하고 있으니까 예. 언젠간 완공됩니다. 네, 매우 묽은 HTML 소스 코드를 갖다가 부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설마 또 새마을리즘? 그 새마을리즘으로 안 하려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겠죠? 예.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멀리서 보기엔 HTML, 가까이서 보면 JPEG.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단일 그림.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존재하는지 어쨌든 radio.딴지.com 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딴지 라디오 광고했고 네. 더 딴지 광고하겠습니다. 네. 무규칙 이종 매거진 더 딴지가 1년 정기 구독권 및 그 후원 상품을 패키지로 팔고 있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이 존나 비싼 가격으로 여러분의 등을 따고 있어요. 네. 좀 도와주십시오. 뭐, 다 아시니까 상황을 다 아실 테니까. 예. 근데 심지어 배송도 해줘. 배째라죠. 예, 예. 주문하시면 책임지고 언젠가는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일부.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대한민국 진보의 역사, 오늘, 내일에 대한 재현까지 한 방에 물뚝심송 정치부장의 이북, 진보야 아직 지치지 마. 인터넷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값도 싸요. 네. 3,000원도 안 돼요. 2,800원 해보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 사람이 지지다. 이 사람이 프로 박근혜다 하는 게 이제 밝혀졌죠.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의 책을 읽었어요. 네. 제가 2012년에 통으로 읽은 책이 뭐 기껏해야 10권 좀밖에 안 되는데 네. 감동받아가지고 통으로 다 읽었어요. 오. 예. 두 가지였죠.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고 추리력이 뛰어나고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 네. 박근혜 후보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비논리 갑자기 감성 네. 이렇게 확 도는가. 네.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외로웠겠냐. 나도 외롭고 힘들어. 씨발 대통령 시켜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평론가들 책 참 쉽게 쓴다. 예. 네.
칭찬이 아니에요. 이 일필휘지가. 글을 많이 쓰기 위해서 적은 데이터만 넣죠. 빨리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안 넣어요. 정치부장님은 어떻게 쓰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대본에 써놨는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와 동일한 공급으로 네. 상담을 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랑 술을 먹거나 하여간 친해지다가 보면 대화를 하면서 나는 사람들이랑 상담해주는 게 특기다라고 주장하는 멍청이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도 뻔히 보이는데 저도 한때 그런 멍청이 중에 하나였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나고 논리력이 뛰어나서 상담을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예. 알고 보면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건요. 정답을 내주는 게 아니라 고민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 예, 옆에 사람이 있고 그것이 들린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네. 이래서 경전이 모두가 사기죠. 왜냐하면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소화해주는 경전을 읽고 감동하는 그 사람이 곧 경전입니다. 네. 그리고 경전의 내용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맞습니다. 태초에 천하제일 무도회가 있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누구는 누구를 이기고 누구는 누구를 이기고 누구는 누구를 이기고 결승전에 누구를 만나. 그럼 감동을 받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배 찾는 거랑 드래곤볼 찾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요. 성배가 하나인 게 문제지. 예. 7개일 수도 있는데. 하나면 너무 좀 약간 7개를 모아야 된다는 게 뭔가 좀 더 뭔가 어떤 그 그러니까요. 숭고함이 있죠. 예. 예. 모으는 것이 곧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오늘 하는 얘기가 네. 개인 개발 경영서라고 부르는 서점에 섹션이 따로 있죠. 네. 자기 개발. 존나 많이 팔리는 예. 인생의 지름길로 인도해 줄 것 같은 부자를 만들어주는 시크릿이 거기 숨어 있을 것 같은 알고 보면 그 시크릿은 그 시크릿을 쓴 작가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밖에 없는 시크릿을 팔아서 바로 그런 자기개발서 홍수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유엠 씨가 지금 저 앞에 꺼내놓은 저 책. 1990년대에 미국에서도 미국에서지만 네. 대한민국에서도 자기개발 경영서의 홍수를 일으키는데 수원이 되었던 그렇죠. 책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인 컨설턴트예요. 스티븐 알코비 박사의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게 직역하면 존나 효율적인 새끼들의 7가지 습관. 우리나라 제목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펙티브 피플이 곧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딘가에선 평화로운 사람. 네. 우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저더러 책을 쓰라면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무것도 안 하는 잉여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썼을 텐데. 네. 예. 일배충들의 7가지 습관. 예. 겔질의 비밀. 이렇게 하면 나도 평생 겔질만 하며 살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1000번은 흔들려야 고정력 된다. 고정력을 얻은 사람들의 비밀. 그렇죠. 모든 만들어. 이게 우리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람들의 가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의 수로 다양합니다. 네. 예.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가야 할 길과 이데아의 모양이 다 다를 테니까요. 그걸 찝어주는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트윗 게틀링. 트윗 AK-47. 예. 트위터로 따발총을 쏘는. 그렇죠. 우리 물뚝심송 정치부장님. 이분이 제가 오늘 아까 나오다가 버스 안에서 심심해서 트윗을 보는데 이 버스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군요. 라는 트윗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관심병 일기다. 이분이 이제 점점 이제 몸 안에 퍼져나가겠다. 예. 그리고 요즘 트윗에 이렇게 좀 약간 부담감이 엿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물뚱님 트윗에. 예. 그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그 부담감이 엿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나쁘다라고 말하거나 네. 이제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딘가에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죠. 네.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UMC나 제가 어떤 이유에서건 피하고 있는 걸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맡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일변 우리의 대변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입으로 대변을 보는 분. 그게 아니고. 예. 딴지 유일의 시사평론가. 물뚝심송 정치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눈이 쏟아져가지고. 네. 아마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뭐. 또, 댁이 멋이잖아요. 예, 산 넘고 물 건너오는데. 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장님 의왕에 사시든가? 예, 의왕이요. 이석현 의원 지역구인가요? 안양이죠, 그분은. 아, 그런가요? 네. 과천 의원. 의왕 과천은 우리 큰 건데. 예,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랬구나. 예. 오늘 이 자기개발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이야기는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은 현대사 듣는 거 재밌다고 저희 방송들 많이 들어주셨지만 저희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앞에 처음에 1, 2회가 나갈 때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은 주로 홍석동 납치 사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란 말이에요. 네. 또 어떤 분들을 저희들이 저희 콘텐츠로 포섭할지 몰라요. 이 자기개발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우리 정치부장님이 골라주신 소재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계기가 뭐예요? 갑자기 이걸로 돌아서신 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럼 다 이제 이유는 알겠고요. 네, 소상히 밝혀주셨습니다. 예. 개자세함. 네. 네. 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당일치기 몰두선 정치부장님이 오늘 이런 얘기 하겠다. 네. 얘기하신 거 듣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이 책을 준비해 올 수 있었던 건 지금 제 앞에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이게 딱 보셔도 존나 노랗고 많이 읽혀진 티가 나죠. 네. 그러네요. 많이 굴러먹은 책이네요. 많이 벗겨지고 예. 우리가 1회인가 2회에서 이야기했던 관우와 관련된 이 삼국지의 연황하들 보면 관우는 언제나 춘추를 들고 있어요. 춘추 덕후. 싸움할 때가 아니면 청영도를 들고 있지 않으면 청영도는 옆에 세워놓고 언제나 춘추를 손에 한 손에 들고 있어요. 책을 여러 권을 읽어야죠. 그니까 말이야. 예. 개덕후야. 그때는 책이 없었나 보지. 그니까 춘빠야. 내가 보기에. 근데 그 안에 트위터가? 춘추 패드? 아이씨발. 자. 후한 패드. 카피라이트 바이 후한 캘리포니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사서 예. 고등학교 내내 죽도록 읽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죽도록 읽었습니다. 대학교 그 시험 보고 면접 볼 때도 이 책을 제일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고 배웠던 거는 그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안에서 유명해진 이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 2, 3, 4 상한 업무의 중요성, 바쁘고 중요한 일, 바쁘고 안 중요한 일, 안 바쁘고 중요한 일, 이런 거 먼저 해라, 어쩌고저쩌고. 혹은 그 다음에 이 책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게 된 물건은 바로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일주일을 몇 가지의 업무 분장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일들을 적어놓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 책 안에 있었는데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거는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티븐 코비가 역설했던 주도성의 원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충분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자기 주도성의 원을 늘려서 타인을 그 안에 포섭하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주도성의 원 안에 포섭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기주도적으로 아무 일도 못한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더 이상 이 책의 디테일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가 저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고 나면 더 이상의 충고는 필요 없다. 그 충고는 내 안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매우 고마웠어요. 이 책을 본 다음부터 자기 개발서를 하나도 안 보게 됐습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가 보죠. 비슷한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요즘은 홍수처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다음 레벨 이렇게 미쳐라 저렇게 미쳐라 무엇처럼 미쳐라 마지막 레벨 이러다가 죽어라 저러다가 죽어라 이런 개새끼들 간접 살인범 새끼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이 시작되죠.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10대에 해야 할 몇 가지. 20대에 해야 할 몇 가지. 마지막에 죽어라라니까. 아직 부검되어라가 안 나왔잖아. 이렇게 부검되어라. 저렇게 장사 지내줘라. 후손 관리 3계명. 예. How can you be cremated? 예. 짤방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이제 그 공부에 관련된 책.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에 미쳐라. 그리고 출발해서. 그니까요. 끝엔 공부하다가 죽어라잖아요. 그니까요. 이명환 선수의 그 자서전이 나처럼 미쳐봤던가요? 자서전도 냈어요? 예, 하나 내셨었어요. 아마 제목이 그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깨달았던 진실은 그거였죠.
나처럼 벙커링. 그 사람들은 책 속에서 혹은 책 겉장을 보더라도 네. 필요한 진실을 끄집어냅니다. 굳이 그 안에서 구구절절 감동받고 이 시크릿 오늘 죽도록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거 되게 부정적인 거란 말이죠. 썬큰으로 달려가라. 그러니까요. 예, 썬큰에서 죽어라. 예, 로템에서 부검되어라. 네. 더 달려가기 전에 씨발 잘못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예, 영광스럽게도 오늘 AS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게 영광스러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안 얘기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하지 않은 걸 보면. AS거리를 못 찾았어.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는 새끼들인데. 분명히 있을 텐데 못 찾았어. AS가 없는 것으로 보아. 네. 오늘의 이야기를 AS 없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 자기계발서 얘기를 하다가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인데. 네. 아까 그 7가지 습관의 그 코비도 대단하지만 이 키요사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대단하다는 게 훌륭한 쪽으로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고 돈을 무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의 대표작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예요. 이 책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이거를 꽤 많이 권해서 받았고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러고 주는 사람도 많았고 네. 또 뭐 이걸 읽고 나서 소감이라고 쓴 글도 많이 받고 네. 뭐 꽤 괜찮은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예. 네. 이 사람은 그거를 필두로 해서 한 15권 정도의 책을 씁니다. 네. 근데 그 15권 책을 다 합쳐가지고 한 2,500만 권, 2,600만 권을 팔았답니다. 야, 이게 대단한 거죠. 인세만 해도 수백억이 넘는 거죠, 이게. 김지영 교수님이 17세만 찍었는데 17세 찍으면 몇 권이죠? 네, 그리고서 구반부의 집을 얻으셨죠. 예. 한 권씩 뽑진 않았을 거 아니야. 17권을 판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보통 한 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0개, 3,000개씩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2,000 몇백만 권이요? 2,600만 권인데 이게 이 정도로 책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책 인세는 작은 수입이 되죠. 네. 강연이나 뭐 이벤트 이런 게 줄줄이 따라오니까.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들을 막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사 이름을 다 부자 아빠가 가장 히트쳤으니까 이거 브랜드화 시킨 거죠. 네. 컴퍼니 이름이 리치데드. 리치데드. 그 또 비슷하게 리치 글로벌 뭐 이런 식으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회사 이름이 부자야. 주식회사 부자. 우리나라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공지영 작가가 최근에 통산 1,000만 권 팔았다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난 판매량인 거죠. 그 따져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럼 과연 인류 역사에서 어느 책이 가장 많이 팔렸는가? 그건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있잖아요. 100% 성경입니다, 이건. 아, 그래요? 예. 근데 성경은 사실 팔린다라고 보기 좀 그렇잖아요. 네. 이건 의뢰이 필요한 책인 겁니다, 성경은. 고로 공구된다라고 하죠. 저희 집에도 공짜로 받은 성경이 있는데. 몇 개씩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뭐 호텔 방에 가도 뭐 성경 하나씩 있는 데 있고. 이제 공부 시대 끝났어요. 이제 디지털북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더 이상 팔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간 이전까지 존나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성경. 100%. 네. 그리고 이제 성경하고 유사한 게 뭐죠? 이슬람의 꾸란도 팔겠죠? 만만치 않게 팔리기도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요. 저기 이태원 가면 거기 대사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면 막 조그맣게 만들어 줍니다. 네. 굉장히 서비스도 괜찮고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예. 10자리가 넘어가는 인류의 성서인데. 그럼요. 예, 꾸란 존나 많이 팔았겠죠. 그런 종교적인 경전은 이건 좀 별도로 쳐줘야죠. 이건 시장에 나온 상품은 아니니까. 네. 또 있습니다. 모택동. 마오쩌둥의 어록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레드북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뿌려졌죠. 네. 그런 책들은 사실 이게 또 역시 상품이 아닌 거죠. 네. 권력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뿌려진 책들이니까 네.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시장에서 진짜 팔린 책. 네, 진짜 또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판 책 가장 많이 팔린 게 뭘까? 뜻밖의 이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가 그래요? 2억 권이 넘게 팔렸답니다. 2억 권. 이게 소설인데 배경이 이제 두 도시가 저겁니다. 런던과 파리예요. 프랑스 파리 혁명 고 시절에 벌어지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책 한 권으로 봤을 때죠. 시리즈로 된 걸 제외하고 단행본으로 팔린 거. 시리즈는 다 합쳐지니까 더 많죠. 네. 단행본 중에 최고가 이거고 그 바로 뒤를 추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예상하실 겁니다. 어린 왕자 그리고 또 반지 여장 책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1억 5천만 뭐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1억 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나니아 연대기 이거 판타지 소설인데 많이 팔렸죠. 8,500만 부 팔렸다고 그러고. 이게 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 아까 얘기한 두 도시 이야기도 계속 팔리는 책이에요, 그게. 네. 예. 그리고 호밀밭의 파수꾼이 한 6,500만 권. 그것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책들은. 예전에 컨시언스 오브 리버럴을 읽으면서 같이 원서로 사서 읽었던 게 호밀밭의 파수꾼이었죠. 예. 내용은 전혀 모르겠네요. 내용은 어떻게. 대충은 알아요. 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한 5천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재밌죠. 네. 사실 이게 5천만 권 이렇게 팔리면 대단한 거죠, 이게 책이. 네. 뭐 작가가 버는 돈 이전에 이 사회에 영향을 얼마나 크게 줬겠냐는 거죠. 움베르토 에코 선생은 이제 억울해서 못 죽어요. 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건강하시잖아. 네. 아마 돈 문제는 초월하지 않았을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되죠. 해리포터 얘기가 나오는데 해리포터가 사실은 시리즈 통산으로 다 따지면 이게 탑입니다. 근데 그 해리포터 시리즈는 이 단행본으로도 기록에 들어가요.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 그 해리포터와 죽음의 속물 요 한 편이 4,400만 개가 팔립니다. 이 통산으로 보면은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가 4억 5천만 개 팔렸답니다. 4억 5천만 부. 야, 대단하다. 이 롤링이라는 아주머니는 이거 하나 써가지고 완전히 뭐 세계적인 갑부에 졸지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조한 롤링 씨 그냥 거의 뭐 겔지라는 우리들 레벨이셨다가 무슨 뭐 다락방 같은 데 짱 박혀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UMC가 방송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그분은 그냥 소설을 쓴 거죠. 진짜? 확실해요? 확인되면 진짜 존나 고마웠겠네, 내가. 그거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 깜짝이야. 그냥 듣다 말고 막 인생의 시크릿을 쳐 알아버렸네? 근데 이제 이거 탑 클래스를 보면 다 이게 문학 작품들이잖아요. 소설이고. 뭐 판타지 사실 해리포터도 소설입니다,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인류들이 가장 많이 사보는 책은 소설책입니다. 문학이죠, 문학. 시집도 꽤 팔린다고 하지만 시집보다는 소설이 훨씬 많이 나가죠. 근데 이게 특히 현대사회에 올수록 또 우리 사회로 올수록 문학이 힘을 잃어요. 요즘의 서점가에서 문학책 거의 안 팔립니다. 맞습니다. 돈 안 되는 장르죠. 문학이 안 팔리는데 설마 인문사회과학 책은 팔리겠어요?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요즘에 출판돼서 1000개 팔기가 힘듭니다. 500개도 안 팔리고 사라진 책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최근에 올 초에 인문사회과학 서적 하나 번역했는데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아예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차하면 종이값도 못 뽑아. 잘못했다가. 뭐라 말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미국의 우상 투팍의 생애 책 나오면 나중에 좀 사주세요. 6개월 전에 번역 끝냈어요. 그리고 UMC 번역 잘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시니까. 언제 봤어요? 그 잘하게 생겼잖아요. 뭐야, 그게! 그 뉴욕 뒷골목에서 뵌 것 같은 그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용 얘기만 들으면 저는 세계 최고의 부자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책들, 이 자기계발서 분야들이 사실 이렇게 탑 클래스는 별로 없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게 이게 한 10년 지나면 이런 게 탑 클래스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그 추세가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단계 아까 얘기 나온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책, 이게 한 2천만 부 레벨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한 2,600만 개? 그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기계발서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버는 법이에요. 돈 버는 법. 2천만을 가장 현실감 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전 세계 인구의 300명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다는 걸 겁니다. 그렇죠. 북한 인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300명 중에 한 명이면요. 강남역을 걷다 보면요. 20초에 한 번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거나 본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한글로 된 책, 그 랭킹에 좀 들어있는 거 없냐?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통일교 경전? 그런 거 아까 경전 같은 건 빼고. 경전 빼고? 돈 주고 사는 책. 이문열 삼국지. 그거는 레벨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소설이 한 200만 개, 300만 개 이 정도 팔리거든요.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긴 2천만 개, 3천만 개 단위로 얘기하는데 거기 어떻게 낍니까? 토지, 태백산맥, 무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쳐봐야 100만 단위지 1000만 단위를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시에라 태백.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책 다 보셨을 겁니다. 홍성대 씨가 쓴 수학의 정답. 맞다. 씨발, 맞다. 그렇구나. 이게 통산 지금 3,950만 부에서 4천만 부를 넘어가려고 노리고 있어요. 홍성대 씨. 이분이 상산고등학교라고 자립형사립고 있어요. 여기 이사장님이시잖아요. 학교로 아예 만드는 거죠. 이분이 학교 만드셨는데 이게 전주에 있어요. 전주에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산고가 자립형사립고가 아니었어요. 그땐 자립형사립고가 없었으니까.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상산고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정석을 교과서로 써요. 오. 네, 근데 정석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뭐 제군의 뭐 학업에 뭐 어쩌고 하기를 바라오 이런 도장이 찍혀 있고 밑에 한 3획 정도로 돼 있는 홍성대 친필 사인이 들어가요. 사인이 이렇게 그냥 샤샤샥 이렇게 돼 있어요. 3획? 3획 정도로 그 별표 아니야? 3획은? 다 이어진 3획으로 돼 있는 것 같은. 예, 그렇게 하는데 예. 성상고 앞에 헌책방에 가면 그 책이 되게 전국에서 아마 그 정석 헌책이 가장 싼 곳이 그것이었을 거예요. 공급이 많으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정선에서 옥수수 팔듯 정석책을 구할 수 있는. 네.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추억 돋네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 작품도 제외하고 네. 이제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좀 안 그렇답니다. 제가 직접 안 가봐서 모르긴 하는데 네. 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유럽에는 실용 서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간대요. 그쪽은 아직도 문학 또 철학 이런 책이 많이 나가는 거고 미국과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실용 서적이 시장에서 이겼습니다. 문학책을 밀어내고 미국도 그래요. 자기 개발 서적이. 그러니까요. 네. 이해는 가죠. 요즘에 또 우리나라도 네. 사실 가장 힘들고 심각하고 아픈 문제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스펙 쌓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네. 이런 게 다 사실은 생존에 관련 문제니까. 네. 얘들이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 겹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개발서 수준에서 더 나가서 흔히 말하는 뭐 힐링, 뭐 멘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네. 뭐 이런 책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몇 부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몇 부 나왔어요? 국내 시장에만 200만 개가 넘었답니다. 오. 그리고 이게 중국으로 번역돼서 나가서 중국 시장에도 한 50만 개 이상 나가고. 네. 뭐 이랬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걸로 이제 안철수 후보와 친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유명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유명했죠. 네. 시골 의사 박경철 씨. 네. 이분이 시골 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뭐 이런 책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갔습니다. 예. 이런 책들이 범람을 하는 거죠. 완전히 뭐 서점가를 휘어잡고 있고 뭐 길거리에 발에 채이고 막 사방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 또 이 책을 다 읽고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또 가서 안철수를 만나러 쫓아가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현상들이 도대체 왜 시작됐고 우리가 이 현상 속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과감하게 오늘 방송의 주제를 이걸로 잡은 겁니다. 네. 좋네요. 다 했어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주제가 좋죠? 예, 좋습니다. 좋으니까 어떡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매우 사랑잡이 홍기 가득한 소재네요. 네. 본격적으로 진짜 머리를 써보죠.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 책이 주제도 좋고 책 내용도 좋고 한번 읽으면 뭐 피가 살이 되겠죠. 뭐 책 읽는 거야 언제든지 책의 자체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책을 읽은 사람이 그 책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책하고 이미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책을 기회로. 아까 UMC님도 그 7가지 습관 책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건지셨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책에 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덕분에 책값을 아꼈죠. 네. 그렇죠. 더 이상 안 보신다면서요.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잡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대표적으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써가지고 떼돈을 번 그 키요사키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키요사키 본인이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 한번 쫙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파산. 망했다고. 네, 망했다고. 이게 사실 오보 비슷하게 나온 거죠. 부자 아빠의 장본인 로버트 키요사키 파산. 이런 식의 타이틀이 쫙 붙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파산하지 않았어. 그래요? 예. 키요사키 파산 안 했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법인 중에 하나가, 자기 밑에 쭉 가지고 있던 여러 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법인 한 개의 빚을 완전히 그냥 몽땅 몰아준 다음에, 그걸 파산시켜버린 거예요. 빚 갚기 싫어서. 2000년대 초반에 이재용 부회장. 삼성. 예.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죠. 트윗을 안 하고 열심히 살면 부회장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니텔로 대표되는 그 삼성의 자회사 하나 만들었다가. 이삼성 프로젝트죠? 삼성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한. 예, 훅 하고 말아먹었죠. 네. 근데 한 방에. 그거 하나 말아먹었다고 해서 뭐 삼성 파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랑 비슷한 거네요. 이건희 파산 뭐 이렇게. 네, 그니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혐의가 짙어요.
고의적 파산. 예. 왜냐하면 왜 그러죠? 그 회사와 이제 거래를 했던 다른 회사들이 네. 이 회사로부터 이제 대가를 받을 게 많은데 네. 이 회사 사실 이 사람이 세운 그 자회사 믿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 그 뒤에 키오사키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키오사키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만든 회사에 떠밀어 버리고 네. 이 회사를 파산시킴으로써 그 빚을 안 갚게 된 거예요. 야, 나쁜 놈이다. 고의부도라고 하죠, 고의부도. 고의부도 낸 케이스예요. 고의부도는 형사처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대비를 다 했겠죠. 이게 이 정도 되면은 뭐 옆에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주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겠죠. 뭐 국적을 남극으로 옮기고 이랬나? 그럴 수도 있죠. 예. 세이셸제도 버진군도 뭐 이런 데로. 그러니까 뭐 몇천만 명이 되는 사람한테 돈 버는 법, 돈을 많이 벌고 더 행복해져서 부자 아빠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 준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고의부도 내고 돈 떼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그 작가의 행동이 사실 책에 있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나쁜 놈이 썼다고 해서 꼭 책이 나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내용 자체를 놓고 다시 보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계발서, 돈 버는 법을 쓴 책을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보고 그 책에서 일러주는 방법대로 다 사람들이 변했어요. 네. 사는 방식이 바뀌었어.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 그럼 1000만 명이 다 돈을 법니까? 아니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게. 물론 일반인들은 경제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떤 코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난 회사만 열심히 나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뭐,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고, 아니면 투자를 위해서 목돈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힌트나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책을 읽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사회 구조상 얻어야 되는 게 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공평하게 모두를 부자를 만들어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예.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는 돈이 제한돼 있어요. 돈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재화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사회의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평균보다 많이 갖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에 비해서 평균보다 못 갖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 개념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지게 돼 있습니다. 다 통합은 고정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자 되는 법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가지고 자기가 그거 다 따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이건 바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죠? 어떻게 살지.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면이 있죠. 불안한 겁니다. 자기 앞날을 모르니까 어떻게 누군가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한테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몇천만 권 찍혀서 팔리고 있는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네가 쓰레기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가 쓰레기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 내용이 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 내용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런 자기계발서류의 책들이 가진 가장 안 좋은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면서 이상적인 롤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거의 대부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책에 나온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람한테 남는 게 뭐냐. 내가 게으르고 저걸 못해가지고 나는 이 모양이구나. 라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또 슬퍼지니까 또 다른 자기계발서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불행하니까 지난번에 그 책은 읽어서 꽤 좋은 것 같았는데 내가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 좀 쉽고 다른 방법은 없나? 또 찾는 거예요. 레드불이네요. 완전히 악순환 되는 거죠. 레드불. 한번 소비하고 6시간 동안 열심히 그 다음에 다시 기가 더 쇠해지죠. 다음 레드불.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기가 아주 좋은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타우린 가득한 책이네요. 그러니까 그 서점의 자기개발서 코너에 가보면은 유명한 책 윗단에 쫙 걸려 있고 그 아래 그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책들이 수십 개가 깔려 있습니다. 서점에 있는 자기개발서 섹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겁니다. 존나 많죠, 뭐가. 맞습니다. 이 시야 전체에 가득 차을 만큼 많아요. 다른 게 안 보일 정도로.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뽑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아까 이제 우리 사회의 재화의 총량이 일정하다 해서 그 안에서 경쟁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사회 인구가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중에 이 자기계발서와 관계없이 열심히 사회생활에서 돈을 벌게 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뭐 100명? 아니면 좀 많은 것 같은가 50명 정도만 잡아보죠. 1000명 중에 50명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950명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게 되고, 900명 정도는. 한 50명 정도는 쫄딱 망하겠죠. 한국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900명 정도는 그냥 이자를 내면서 살아가고. 그렇죠. 이자 내면서 죽지 못해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고. 그리고 밑에 100명은 생계가 위험해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이 1000명 중에
약 한 200~300명쯤이 이런 아주 뛰어난 자기개발서를 읽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었다로 평가받을 수 있는 50명이라는 숫자가 바뀔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니까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러려면은 책이 더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돈을 더 많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인플레이션 되면 어차피 그 돈 벌어봐야 다시 제자리인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나쁜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네. 기존에는 사람들이 적당히 좀 열심히 하면 50명이 될 수 있었어요. 좀 공부 열심히 하고 똑바로 살고 저 착실하게 하고 뭐 도박 안 하고 이런 50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한 300명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졌어요. 돈 버는 걸 많이 배웠어. 이제 50명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3배, 4배로 치열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굉장히 부지런한 아이가 예. 중대장 앞에서 괜히 착한 짓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얘기잖아. 그러면 중대장은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잘했네. 앞으로 이렇게 하자. 전원이 패닉에 빠지고 뭐. 네, 여기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부연 설명할 수 있죠. 그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만약에 그게 진짜 성공하는 방법이면 네. 밑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더 깊이 추락합니다. 헤어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완전. 예. 예.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성공하는 방법이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하면은 네. 경쟁이 과열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경쟁이 과열되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은 룰을 어기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룰이라는 건 이제 현행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법들인데 그 법들의 경계선에 자꾸 육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 법 하나만 조금 어기면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경쟁이 과해지면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우리 전 세계 경제 차원에서 네. 이런 과열된 경쟁이 초래한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재 전 세계에서 돈을 그러니까 최근까지 제일 잘 벌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출신이 경영학이나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요? 수학과를 졸업한 수학 천재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하라는 수학은 안 하고. 아 맞아. 예. 그 월스트리트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일반인은 아무리 한 2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논리를 펴가지고 파생상품 같은 걸 설계를 하죠. 예. 그 파생상품으로 미국 경제를 굉장히 부흥시키면서 자기들은 떼돈을 벌고 연봉이 뭐 우리나라 돈은 수십억 레벨이 아니죠. 이 친구들이 뭐 점심 먹으면서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기를 올해 내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생일 선물로 비행기를 하나 사달래. 근데 그 비행기가 장난감이 아니고 진짜 비행기. 프라이빗 제트 같은 거. 뭐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물론 경쟁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탄생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사람들은 남들이 안 쓰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이 없던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번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그 사실 아직 집을 살 단계가 아니고 집을 살 형편이 아닌 사람들이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네. 자기가 돈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고 그렇죠. 사실은 그 이자들이 조금씩 다 골고루 뜯겨져서 모인 돈이 이 사람들 주머니로 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했잖아요. 네.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해버리고 미국은 경제가 한 1, 20년 이상 후퇴해버리고 구세금융 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야 되고 다 그 세금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걸 안 했다면 아마 미국은 복지 수준이 훨씬 더 좋아졌을 수도 있죠. 이것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매우 중요한 기준. 노동경제와 은행경제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경제. 내가 일을 한 만큼의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의 숫자를 부풀리고 그것을 움직여서 실제로 얼마나 큰 돈이 돌아다닐 수 있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그걸 닫아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닫혀져 있는 분은 양심하고 똑같은 경계선 어딘가에 서 있어요. 예. 내가 양심을 넘어서면 노동 대신 투자라는 거래요. 양심을 넘어서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시대까지 오래 지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죠. 내가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긴 알게 돼요. 어느 시점부터? 네. 이게 지금 자기계발서하고 똑같죠. 나를 성공시켜주는 열쇠는 네. 반칙인 거죠. 은행경제와 자기계발서가 이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월스트리트를 보면 되게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렇죠. 그리고 실물 물가는 내가 사는 물건값이 비싸서도 올라가지만 내가 내야 하는 이자가 올라가서 비싸지는 것도 있거든요. 물가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물가는요. 돈의 총합이 어딘가로 또 흘러간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안 흘러오잖아요. 이자율이 오르고 뭐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런 게 터져가지고 그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돈이 안 옵니다. 네.
대신 다른 데 엄청 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모여 있는 곳은 보통 노동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아이폰을 개발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딘지는 다들 아실 거죠. 예. 어디예요? 거기죠. 여의도 레드 아미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 끝에 좀 더 남들이 안 하는 방법을 써서 돈을 벌자 이런 노력들이 모두 모인 결과 금융위기가 터지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졸지에 불황의 늪에 빠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수도 없이 많이 실직자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거 모든 게 책임이 그 자기계발서 책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계발서라는 책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반영하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인 거죠. 하나의 징조일 뿐인 거죠. 물론 그 징조를 만든 덕분에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사람은 떼돈을 법니다. 그럼 결국 결론은 자기계발서는 사람들 돈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자만 돈 버는 겁니다. 저자만. 그럼요. 그거죠. 사람들한테 꼰대짓해서 야 임마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임마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라고 꼰대짓해서 돈 버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파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돈 주고 죄책감을 산 거예요. 거기 책에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원래 술 먹고 깽판도 좀 치고 뭐 땡땡도 좀 치고 다 이런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몇 명 아주 극소수의 특이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모든 사람의 허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책들은 바로 그 허점이 너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 너의 모든 죄다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하죠. 다 빙빙 돌려서 얘기해서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서글프네요.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힐링에 관련된 책들. 위로하는 책들. 위로.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 것만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책들 내용 보면 다 좋은 얘기만 가득해요. 읽어보면 위로 받습니다. 뭔가 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들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힐링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서 뭐 멘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멘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즘 멘토로 해가지고 굉장히 뜬 분이 부활의 김태원 씨. 아, 맞아. 예.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도 멘토라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멘토라는 키워드를 뜬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 백투더퓨처에 그 미치광이 과학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원 씨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인생에 대해 뭔가 알고 있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탁 주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멘토라는 사람이 정작 멘토라는 것의 어떤 무용성 그런 걸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귀착이죠. 멘토에게 어떠한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멘토가 막 절대적으로 사람의 목을 치고 하는 TV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멘토들이 판을 칩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재단당한다는 사실밖에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재단되고 나중에 결론은 꼴리는 대로 하라라는 코멘트가 가장 궁극적인 지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멘토를 찾아다니던 것의 마지막의 결론은 언제나 멘토는 필요 없다가 될 겁니다. 100%지 뭘. 필요 없는 거 이전에 존재하지 않죠.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멘토 관련, 힐링 관련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사회 현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보게 되는 주 수요 계층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부자 아빠가 나나 빨리 볼 거고 젊은 사람들 나 조금 있으면 학교 졸업하는데 취직될 가능성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에서 눈치 주고 심지어 이제 뭐 집이 좀 더 힘든 사람은 당장 등록금 내느라고 그냥 학교 공부도 못하고 알바만 뛰고 있는데 졸업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런 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봄으로써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존이고 생존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해결책은 일자리입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불안한 거지. 이 취직이 안 돼서 살기가 불안한데 무슨 말을 듣는다고 위로가 됩니까? 해답은 취직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면 어디 시골 가서 뭐 농사를 짓든가 뭔가 수입을 내고 자기 생을 이어갈 수 있겠다. 지속 가능성. 자기 삶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순간 이 사람의 불안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말고는 어떤 말로도 이 사람의 불안감은 없앨 수는 없어요. 잠시 잊을 수만 있게 해주죠. 그게 바로 이런 책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마약이죠.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셋을 임시로나마 변형시키는 거죠. 그 관심이 왜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적을까 해서
일자리가 적어지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죠. 일자리가 적어지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등록금이 올라가면 장학금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지. 네. 뭐 이런 얘기. 취직이 어려워지면 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또 스펙도 잘 쌓아 좋은 회사 가면 되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것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사회 전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회의 흐름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이런 책들이 나온 거지. 이 책들이 사회의 흐름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책들의 존재를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가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책을 이제 청소년들이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기분은 좋아지죠.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결국 내가 여태까지 게을르게 살았구나. 내일부터 잠을 2시간 줄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갖는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속한 아주 작은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한 10대 명을 앞서가지고 친구보다 한 발 앞서 취직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럼 자기 고통을 친구한테 준 것뿐이죠. 그렇죠. 이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그냥 저는 차라리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나이 든 세대들한테 니들이 사회를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그 우리들 졸업하고 나오는데 취직자리, 일자리 하나 제공하지 못하면서 니들이 왜 우리한테 죄책감을 자꾸 떠넘기냐 이러고 항의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 세대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도 된다는 걸 심정적으로 알겠는데 그런 게 있죠.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을 포함해서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그런 걸 하면 잉여 인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가 공부 안 해놓고 네가 게을르게 살아놓고 그 네가 취직 못한 책임을 왜 어디다 대고 떠드냐 감히 뭐 이런 대가가 돌아가겠죠. 네. 그런 마인드셋을 가진 대학생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명박이 한미 FTA 어쩌고 하잖아라고 얘기하면 학교 선배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아리 후배들 앞에서. 그러면 저 새끼 겨우 보험사 외판원 취직해놓고 저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취직을 저렇게 하지 이런 얘기 합니다. 그 후배들이. 그래놓고 삼성에서 하루에 20시간 일하면서 혹사당하는 선배들 말씀은 듣죠. 그렇죠. 야 너네가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야. 맞습니다. 결국 그런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힐링 서적 읽고 잠시 회피했다가 3일 후에 다시 침울해져가지고 결국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한 거였어. 진작부터 좀 잘 살걸. 나 이미 벌써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에 쩔어서 또 다른 힐링 서적을 또 찾아가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답답한 겁니다. 이거 젊은 친구들 책임 아니에요. 당황할 수 있는데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대응하지 못한 그 앞선 세대의 책임이지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어. 오히려 나서서 항의를 해야 돼. 일자리 내놓으라고. 당연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 이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왜 일자리가 없는지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 있긴 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면은 생각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약간 떨어져 나왔네요. 그 책에서. 이렇게 줄줄 가다가 다시 우리는 드래곤볼로 돌아가겠죠. 그러겠죠. 왜 일자리가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크게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아니면 이명박 때문에? 아니면 노무현 때문에? 왜 일자리가 없을까요? 왜 일자리가 없을까요? 이거를 저는 굉장히 긴 시간 고민을 해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얘기를 안 해. 아주 짜증납니다.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술의 발전, 생산성의 향상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만든다. 1,000만 원의 가치를 생산을 한다. 예전엔 이걸 생산하는데 1,000만 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1인당 1원씩 만든 거죠, 1년 동안. 근데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똑같이 1,000만 원을 생산하는데 100만 명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정한 가치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의 노동력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돈을 못 벌게 된 것도 아니고 가치를 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이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거역을 못하는 거죠.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기존엔 1,000만 명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생존을 했잖아요. 이젠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0만 명밖에 필요 없습니다. 900만 명은 어떡하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꾸준히 조금씩 변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어가고 국가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거고 일자리가 감소하니까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사람들조차도 남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젊은이들 뽑을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나오면은 대기업들이 와서 버스 세워놓고 기다렸어요. 애들 데려가려고. 네. 1년에 막 몇천 명씩 신입사원을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시장이 막 확대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사람이 무한정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일자리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게 문제였지. 386 세대, 그렇죠. 486 세대 이분들. 저희 또래죠. 취직하던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완전히 다른 나라죠. 뭐. 들으면 정말 기절할 겁니다. 그냥 모셔갑니다. 서울 소재 대학을 나오면 그냥 진짜 모셔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서를 내잖아요. 그 당시에는 원서를 대학교 찾아가서 회사들이 학생들 입에 물려줘요. 그거 물고 출근하면 됩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이미 졸업생들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1학년들을 찾아옵니다. 1학년들을. 1학년들을요? 1학년 2학기쯤 되면은 특히 이제 여름 가을에 이제 날씨 좋을 때 삼성 같은 데서 버스가 와요. 관광버스 2대쯤 끌고 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 이미 다 했어. 네. 그 1학년을 훑습니다. 우리가 한 55명 됐는데 애들 최대한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앉혀놓고 자기네 회사 견학을 시켜줄 테니까 가자. 그럽니다. 아니 무슨 거마대 학생인가? 네. 그 버스를 타잖아요. 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타도 돼, 갔다 와도 돼. 야 나 오늘 나 심심하니까 나 1학년이라고 속이고 나도 갈게. 네. 같이 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50명을 태우고 가요. 50명 태우는데 50명이 버스 한 대 타면 좁잖아요. 네. 뭐 리무진 버스 같은 거 막 엄청 좋은 거 한 20명밖에 못 타는 그런 버스를 막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 가면 이제 공장에 큰 잔디밭 있고 막 뭐 시설 엄청나죠. 네. 제가 직접 갔던 게 기억나는 게 삼성이 아니고 두산이었는데. 네. 두산 맥주 하잖아요, 맥주. 네. 거기는 아예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파티를 할 수 있게 시설이 돼 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생맥주가 나옵니다. 그 마당에 바베큐가 쫙 돼 있고 거기서 파티를 하면서 자기네 회사 설명하고 뭐 특히 이제 저희과 선배들이나 많이 나오죠. 네. 선배들이 와서 야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설명하고 온갖 회사의 그 그림 같은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쇼핑 한 개씩 들려줘요. 보면 이제 뭐 민정 다이소 레벨이 아니고 민정 다이소 진짜 쓸만한 상품들이 그득해요.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옷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보따리 싸줍니다. 네.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를 안 해요. 그렇게 몇 번 대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명이 쫓아와가지고 개별 인터뷰를 합니다. 졸업하고 저희 회사에 온다는 약속만 해주면은 앞으로 너 3년간 등록금 대주고 생활비 주겠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80년대였어요. 네. 요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화날 겁니다. 근데 그 한 20, 30년 사이에 왜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사회의 경제 규모가 궤도에 올라와 버린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세계 시장의 마켓 쉐어를 일정 부분 딱 차지하고 요만큼이 우리 목 해가지고 세계에서 경제 규모 10등에서 15등 사이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 몇 프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젠. 이젠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 규모가 정체기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체기에 들어가는 순간 일자리는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기술의 발전과 그렇죠. 한쪽에선 계속 사람을 더 안 쓰는 방향으로 나가고 발전하고 있는데 규모는 정체가 오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아무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일하게 잘못이라면 이런 상황이 올 거를 뻔히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준비를 안 한 놈들이 잘못한 거지. 지금 일자리 없어서 헤매는 젊은 사람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 얘들이 뭘 나쁘게 했어. 네.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나 때에 비해서 뭐 공부를 한 30배는 하더만. 아, 그럼요. 30배 이상일걸요? 걔들 뭐 토익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고 뭐 어학연수에 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때는 대학생들 맨날 술만 먹었어. 네. 공부 더럽게 안 했다고. 여학생들 몸무게 물어보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너 토익 얼마나 물어보는 건 굉장히 실례. 굉장히 실례죠. 진짜? 네, 실례예요. 우리 땐 당구 몇이냐고 물어보는 게 실례였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하여튼 난 집에 가서 울 것 같았거든. 나 30이야 씨발놈들아. 토익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실례예요. 부모님도 이거 들으시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 정말 제 또래 다른 대학생들에 비하면 정말 슈렉이처럼 살았습니다. 네. 국거리처럼 살았어요. 당장 끓이면 맛있는 국이 되죠. 네, 슈렉이처럼 살았는데 제가 토익이 850은 넘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요즘 슈렉이 레벨이에요. 요즘 슈렉이 850. 슈렉이다. 그러니까 900을 못 넘는 애들이 슈렉이에요. 그런 거다. 네. 뭔지 알았어요. 우리 때는 토익 900 넘으면 저 영어 천재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왜 그런 표정을? 아니. 저 성적 자랑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저 900을 못 넘으면 정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말하는 게 900만 겨우 넘겼어요. 이거예요. 되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넘어오네요. 자기계발서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무언가라면 그것의 혜택을 입는 것도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젊은이들일 것이고 네, 그것이 해악이면 그것 때문에 좆되는 사람들도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젊은이들, 그 책들을 하나씩 끼고 열심히 읽고 있는 젊은이들의 특성은 아까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공부를 존나 열심히 합니다. 반증은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대학가의 술집이 옛날에 비하면 반의 반절로 줄었고요. 술이 안 팔리죠. 예, 술집, 당구장, 피방 이런 거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옆에는 원래 학원이 없거든요. 요즘은 생기고 있어요. 많죠, 학원.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똑바로 안 하던 대학생들이 있던 게 불과 10년에 15년 전입니다. 2000년 이후에는 확고하게 이제 공부 안 하면 못 살아남는. 근데 그 공부가 자기 전공이나 어떤 창의성을 살려야 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공부예요. 네. 그리고 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 그 사람들이 보는 책들, 언어 관련된 수험서 이런 것들 옆에 꼭 시크릿도 하나씩 껴있어요. 시크릿? 자기계발서, 대표적인 자기계발서. 예, 공부하다 피곤하면 보는 몰핀이죠. 토익책과 자기계발서. 같은 거예요. 2000년대 대학생을 정의하는 거죠. 예전에 뭐 대학생들이. 그렇죠. 어떻게 갔냐면 영어를 배워요. 토익을 900을 넘어요. 나와서 헬로우도 못해요. 네. 진짜 뻥안 까고 제가 지금 여러분 이마와 혀 사이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찍고. 이게 그 찍고 자세를 하셨는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마에 엄지를 댔죠. 그거 되게 루저 같은데요. 영어를 배워도 수험서를 배워도 그 나라 말을 못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시험을 내는 사람들이 의도한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그 시험만큼은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양산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겉으로 말하는 책을 열심히 읽어요. 하지만 그들은 남의 행복을 뺏는 사람들로만 성장할 뿐이에요. 수험서와 자기계발서는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개새끼를 만들어요. 착한 병신을 나쁜 개새끼를 만들어요. 착한 병신은 사회에 해가 없죠. 그럼요. 군자와 똑같죠.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경제의 흐름 구조 자체가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시장이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 여기 더 악순환이 강화되는 코스가 있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더 줄어요. 더 악화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야 내가 게을러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이 모양이 되겠구나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왜 바꾸질 못하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죠. 네. 자기계발서에 이런 내용 없잖아. 사회 구조나 이런 건 뭐 전혀 언급을 안 하잖아요. 네가 잘못된 건 네 책임인 거지. 가장 큰 잘못은 그 책이 변화하고자 역설하는 대상의 문제죠. 너가 아니에요. 시스템이지.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완전 우린 그냥 미래가 없는 거네요. 절망적이네. 일자리 다 없고 다 굶어 죽어야 되겠네. 방법이 없는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고속 성장 시대에 막 사람이 모자란 시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커지진 못한다. 있는 거 어떻게 잘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야 한다. 네.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되겠죠. 그 비슷한 내용이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핀란드에 가면 네. 저 이 얘기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네. 일반 노동자, 공장직 노동자들이 자기 전에 자일리톨 휘바. 예, 죄송합니다. 예, 일반 공장 노동자들이 자기 전에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존나 뻑큐라고 합니다. 예. 혹은 두 번 먹어라고도 하죠. 하여튼 예. 뭐야? 공장 노동자들이 이번 거 좀 셌어. 듣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핀란드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공장 직공들이 네. 그 자일리톨을 먹는 게 아니고 네. 저기 5년간 근무를 하면은 네. 의무적으로 1년간 쉬어야 돼요. 안식년이죠. 예. 이게 바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수님들은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뭐 3년에 한 번 이렇게 쉽니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공장 근로자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쉴 동안 1년 동안 굶어 죽나? 그건 아니죠.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네. 그 사람의 자기 원래 봉급의 한 80%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사실 부담이 없는 거예요, 별로. 회사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핀란드는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를 너무 잘 대해준다. 복지가 잘 돼 있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안 하게 되면 네. 그 사람이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될 누군가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5년에 1년씩 쉰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20% 일을 줄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 그 20%를 때우기 위해서 전체 그 일자리가 20%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6분의 1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이라는 거죠.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 겁니다. 네. 이거는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자리를 네.
각자의 노동시간을 줄여가지고 나누자는 발상인 거예요. 네. 이거 대안이 되긴 됩니다. 사실 요번에 대선에 김순자 후보가 네. 안식년 제도 걸었죠. 유급 안식년제 6년이라면 1년 쉬게 해주자. 네. 그리고 지금 핀란드와 비슷하게 국가가 페이먼트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대충 보니까 한 64조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국가 지원으로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업주도 약간 부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식년 제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 5일제 근무하는 기업들이 주 4일제로 바꿨다. 이것도 똑같이 20%의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그렇죠. 기업의 일은 안 줄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1인당 하는 일이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 나누기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24시간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업장이라면 예를 들어 호텔이라면 보통 3교대 합니다. 큰 그렇죠. 호텔들은. 네, 3교대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2교대 하는 것에 비해서 고용을 늘린다는 얘기죠. 당연한 산수죠 이건. 네. 만약 예를 들어 3교대 하던 그 호텔에서 일을 갑자기 4교대로 돌렸다. 네. 그러면 사람이 30% 더 필요한 거죠.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안식년을 얻어서 6년 동안 1년을 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심심하니까. 네. 그리고 놀면 살 빠져요, 보통. 잘 사는 사람이 놀면 살 빠져요. 그래요? 심심하고 몸매도 좋아졌어요. 네. 그럼 뭘 할까요? 미래를 위한 소비 인구를 창출해내죠. 아, 그렇구나. 아니,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한. 소비자가 들어요. 어차피 1년이니까 안식년에 애 낳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노동력으로 소화하기 힘든 노동시간이라는 거는요, 인구 감소랑 직결됩니다. 완전 똑같은 의미예요. 네. 예. 또 다른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그 대기업 현대차나 뭐 이런 데 그 노조들이 많은데 굉장히 그 귀족 노조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귀족 노조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일 욕심을 내서 그래요. 야근에 특근에 다 그냥 밤새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정규직들한테 일을 거리를 가급적 안 넘겨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욕심쟁이라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하면은 현대차 귀족 노조 막 20년 먹은 장인이라고 해도 연봉이 5천이 안 넘어요. 그 사람들 연봉이 7천, 8천 된다는 얘기가 한 달 내내 야근하고 잔업해서 연봉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일자리를 나눠야 되니까 당신들 근무 시간을 줄이자. 당신 이제 앞으로 야근하지 마. 그리고 뭐 2교대, 3교대를 돌린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을 더 뽑겠다. 그럼 지금 대학 간 내 딸 등록금은? 당장 내 딸 등록금, 저 집 대출받은 거 이자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그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가장 큰 장애물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노동자 1인의 소득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동자들은 자기 수입이 주는 걸 원치 않겠죠.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돈은 그대로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는 또 회사한테 물어보죠. 자, 그럼 근무 시간을 좀 줄이되 시간당 임금을 올려가지고 저 사람들 페이를 좀 보장해주자. 그럼 회사에서는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죠. 일자리 늘어난 만큼. 이건 또 회사가 못 받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근무 시간 줄어서 손실을 간 만큼 정부가 보상해주겠다.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그럼 정부는 그 돈이 또 어디서 나? 그러면 일자리 나누기에는 돈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느냐. 이 돈이 있기나 하냐. 지금 여태까지 일자리 나눈다는 게 다 구라 아니냐. 어차피 경쟁사회고 떨어진 놈은 죽어야 되는 거고 예전엔 1000만 명 먹던 거 지금 100만 명 먹으면 900만 명은 죽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다른 관점을 하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생산성이 향상돼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국가가 생산하는 가치의 총량은 안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얘기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람들이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일자리도 줄고 국가가 생산하는 가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래왔어요. 과거에 1000만 명이 똑같은 가치를 생산하고서 생산하는 노동에 투입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똑같은 가치를 생산하는데 100만 명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가치를 생산했으니까 100만 명은 10분의 1밖에 안 움직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10배의 수입을 받고 있나요? 아니죠. 임금은 꾸준히 오르긴 올랐습니다. 뭐 5%, 3%, 4% 꾸준히 올라가지고 그때 1000만 명이 일할 때 노동자들보다 지금 100만 명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금 더 받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의 총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크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주어진 임금의 총량은 줄어버린 거예요. 사람 머릿수가 더 급격하게 줄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빈, 그 주인을 잃은 그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주인이 있죠.
그 얘기죠. 주인 없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네, 주인이 그 있죠. 얘기죠. 주인은 있죠. 예. 예. 이건 진짜 그 흔히 말하는 뭐 진보나 좌파 계열에서 얘기하는 노동 문제 관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네. 한번 냉정하게 숫자를 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자본 친화적인 논리예요. 예, 이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예. 투자하는 원리예요. 남는 공돈을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그걸 나눠드릴 테니까 투자하세요예요. 노동하세요가 아니라요. 맞습니다. IMF 있죠. IMF 하면 우리는 이제 별로 안 좋은 어감으로 있는데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직책이 있나 봐요. 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자리에 있었던 라구람 라잔이라는 그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76년에서부터 2007년 사이에 미국의 가구별 소득의 변화를 추이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결과가 나옵니다. 76년부터 2007년이면 약 30년, 딱 30년 사이입니다. 그러게요. 예. 30년 동안 미국 가구들이 얻는 전체 소득은 늘었을 거 아닙니까?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늘었겠죠. 안 그랬을 리가 없죠. 당연히 올랐겠죠. 네. 근데 그 실질 임금 증가분, 가구들이 얻는 그 소득 증가분, 네. 전체 소득 증가분의 58%가 미국에 있는 상위 1%의 가구들이 다 가져갔어요. 58%는 건 거의 60%에 육박하는 거죠. 네. 내가 일한 대가의 60%를 우리 회사 주인이 가져갔다. 그렇죠. 주인이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회사 직원이 100명인데 회사 전체 소득이 100만 원이 늘었어요. 네. 사장이 혼자 58만 원 먹어버렸고 네. 나머지 99명 나눠보면 1인당 4,200원 가져간 겁니다. 네. 미국의 전체 가구의 그 소득 추이 변화가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소득이 이게 불평등해졌다는 거죠. 상위권이 소득이 늘어나고 네. 아래쪽은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니까 점점 차이가 커졌다는 건데 이 소득 계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 OECD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건 이제 소득 계층을 9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 최상위하고 최하위하고 최상위의 소득을 최하위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한 거죠. 그걸 해봤는데 단연 세계에서 탑이 미국이에요.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상위의 소득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별 볼일 없었어요. 근데 근래 10년간 우리나라가 맹추격을 해서 미국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사람 살기가 힘들어졌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근본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나라 결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줄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네. IMF가 와도 외환위기가 와도 계속 성장했어요. 우리 잠깐 마이너스 성장은 한 몇 개월 정도씩밖에 없어요.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 이상하다는 이명박 정권의 하에서도 성장의 폭이 작아서 그렇지 경제 규모는 성장을 했습니다. 네. 경제 규모가 성장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총 가치의 양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그 보좌관들 나와가지고 예. 그 경제 토론 하더군요. 대선 후보들. 박근혜 후보 측에서 예. 대한민국 성장률이 높았다.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그렇죠. 예. 그랬다고 했는데 그거 알아두셔야 될 게 이명박 정권이 4대강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그게 성장으로 잡히죠. 예, 그게 다 성장으로 잡혀요. GDP에 잡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4대강에 관련된 사람들 말고는 다 망했다는 얘기죠. 뭐, 예. 그 성장률은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예. 예. 부장님 얼마나 남았죠?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끝나가요.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화장실 갔다 옵시다. 아, 예. 담배 피고 갑시다. 예. 꼭 내가 갔다 오면 야, 태용 씨 보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거야. 엔지니어 의자는 변기로 바꿔줘. 요강. 쉬는 시간 시크릿에 대한 썰.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졸라 원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시크릿 약간 주술적인 책 아니에요? 거의 그거 주술자예요. 맞아. 종교적인 책의 책 그 소설과 다른 게 뭐야? 아니 종교의 원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성서에 비견되는 뭐 그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맥락은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전은 그걸 통해서 이제 윤리를 생산해내는데 그것들은 윤리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죄책감만. 네, 오늘 생각해보면 되게 실수하기 좋아. 오늘 되게 거대 담론이야. 졸라 큰 담론. 근데 빨리 마무리합시다. 제가 느꼈던 거는 시크릿보다 차라리 묵향을 읽어라. 이거 괜찮아. 묵향 재밌지. 묵향 차라리 재밌지. 묵향을 읽어라. 어차피 너는 씨발 현경에 오를 수가 없어. 너는 200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드래곤과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양자. 그렇게 따지면은 시크릿을 읽는 것보다는 이나중 탁구를 읽는 게 낫지. 너는 어떻게 되거나 똥을 존나게 쌀 거야. 예. 너는 탁구를 치면서 암내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가죠. 예. 네,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저희는 모르죠. 예. 미치겠다. 먹고 살고 안 먹고 살고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하고 의외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먹고 살고 못 먹고 살고보다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네. 근데 뭐 어쨌든 계속 가는 거에서. 예, 죄송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생산성 높인 것도 노동자들이 높인 겁니다. 그럼요.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라인을 셋업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 대가로 이 사람들은 늘어난 게 없어요. 올해 일자리만 줄고 친구들은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네. 몇 놈만 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들이 실제로 1%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손으로 들어갔다. 네.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바꾸려면 아까 핀란드처럼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되고 대안들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들은 하나같이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이 돈을 누가 내야 하는가? 이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내야지. 네. 근데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대안을 현실로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죠. 네.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요. 왜 죄책감을 가져? 네.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죠. 바꿔내라. 그거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자기계발서, 힐링서 백날 읽고 슬퍼하고 죄책감 가지고 또 약간 행복해하다가 또 약기운 떨어지면 또 다른 책을 또 찾아다니고 이런 책밖에 돌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가 올 것이라는 걸 미리 10년 전부터 예측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우린 미리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결국 아무도 그 사람들 말에 귀를 안 기울였고 우리 사회는 그 대안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회가 흐르다 보니까 거기서 그 사회의 흐름을 상징하는 자기계발서가 등장을 하고 결국 그 자기계발서 힐링서적 그것도 글 쓴 저자들만 돈 버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은 막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박경철의 자기혁명이라는 책도 보면은 결국은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내용은 실제 책의 내용은 더 괜찮은 내용들이 많지만 그걸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박경철이나 안철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노가다도 해봤고 붕어빵도 팔아봤고 장사 안 된다는 슈퍼마켓 주인들한테 뭐 우리 때는 하소연할 때도 없었어 뭐 이런 얘기하고 당신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나처럼 잘 살 수 있어. 이명박이 한 얘기잖아요. 이명박이 한 얘기하고 모든 힐링 서적이나 멘토 얘기에서 나오는 그 논리의 메커니즘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노점상 때려 부수면서 우리 때는 억울해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었어 이런 얘기하는. 옆에선 떡볶이 좌판 엎어져가지고 막 아줌마 울고 계시고. 이런 뭐 모든 이런 책들 다 읽어보시면 내용 다 좋습니다. 그 책을 읽고 죄책감을 남기지 말고 아 이렇게 멋지게 잘 사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끝내세요. 좋은 얘기죠. 읽어보면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전혀 책의 원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 인생의 지표가 될 만한 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찾을 수도 있죠. 인생의 좌우명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는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패배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좌절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오히려 도대체 이런 개 같은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걸 연구하세요. 이걸 고민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당신들의 아들들도 똑같은 꼴을 당합니다. 대를 이어 계속 더 악화됩니다. 막을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몇 분한테 했더니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답변을 하죠. 이제 막 대학도 졸업도 못하고 졸업할랑말랑 이 정도 되는 내가 이 거대한 사회를 어떻게 바꾸냐. 길이 뭐가 있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있잖아요. 80년대에 청년으로 살던 그 세대들.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그 시대에 태어나서 잘 대접받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짱돌 들고 싸웠던 게 있습니다. 뭔가를 갖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제는 그게 생겼어요. 이제는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게 못해가지고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싸웠는데 싸운 결과 이제는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 사람들도 지금의 청년들도 다 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잖아요. 12월 19일 날 투표합시다. 시사만평 이제까지 제가 대한민국을 살면서 봤던 최강 천재는 장도리의 박순천 화백입니다. 진짜 재밌죠. 존나 최강자죠. 이분은 진짜 놀라운 분인 게 틀린 말을 할 때도 없고요. 재미가 없을 때도 없어요. 고로 이분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가끔 한 10편에 한 편 정도는 재미없는 거 있어요. 진짜요? 저는 없었어요. 재밌는 건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폴이나 아머킹일 거예요. 인간이 아니야. 대단한 분이죠. 예, 장도리에 있던 에피소드 하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심지어 미국도 이제까지 지배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파이를 키우자죠. 모두가 열심히 파이를 키우자입니다. 3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박순 할아백이 이 얘기를 했던 건 그거였어요. 이제 다 커졌으니 나누자 재벌내 가족끼리. 예, 자기들끼리. 네, 그것을 가지고 이부진 씨, 장성현 씨가 빵집하는 문제를 깠었죠. 우회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국지적인 시각하고 좀 거국적인 시각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돼요. 국지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허구한 날 싸움질만 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기 싫은 새끼가 없어요. 돈은 옆에서 와이프가 벌어다주고 시끄러운 소리는 지가 다 내고 다니고 뭐 자기 인기 있다고 뭐 책내도 팔리지도 않고 이러면서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집안에 곡간을 비워가지고 집을 망하게 하는. 네네. 원래 보통의 대한민국의 요즘의 정치인들은 수신제가를 절대 하지 못하고 직급평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시스템을 바꾸려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무슨 학생운동한다 뭐 정치 관련해서 활동한다 그런 사람들 안 보고 있다가 네. 갑자기 여러 명 보게 되죠. 그럼 되게 역겹죠. 저 새끼들 뭐 잉여 주제에 네. 예, 실제 자기들이 생산은 아무것도 못 해내면서 네. 되게 신성한 일 하는 척하면서 뻑이긴 존나 뻑이고 네. 대단한 척은 존나게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는 문학이 사장되어 온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7, 80년대 때만 해도 자기가 문학한다고 다니는 새끼들처럼 보기 싫은 개새끼들이 없었어요. 문학은 정말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단계도 거쳐야 돼요. 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건 또 우연이잖아. 네. 고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작가도 거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당연히 인정받으면 하니까 인정받았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인기는 우연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학가도 고개가 빳빳해질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2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문학이 가장 핫한 분야였기 때문에 네. 해방 이후에 대학교 총장 이런 분들 다 문과대에서 나왔어요. 네. 뭐 철학, 국문학 이런 데서 나왔어요. 요즘은 학장 이런 분들 다 경영학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자기가 뭐 시인이다, 소설가다. 작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새끼들 보잖아요. 네. 그러면 술자리에 앉아서 그냥 옆에 있는 여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는 여자 막 건드리려고 그러고 진짜 맞기 좋은 병신 새끼들이었어요. 되게 맞을 곳이 많은 때릴 때가 많은.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때문에 불려가가지고 가끔 네. 뭐 전당대회에 가서 앉아 있어 달라. 네. 사람들한테 CD에 사인이라도 해달라. 뭐 후보 옹립하는데 뭐 그런 데 잠깐 와달라. 네. 미안해서 한 번쯤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자기가 글 쓴다고 직업이 글 쓰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직업에도 귀천이 있어 이 병신 새끼야. 글 쓰는 게 무슨 직업이냐. 내가 왜 갑자기 흥분했지? 아 그래 그 새끼들이 너무 싫어서. 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환장해 있는 새끼들이 보통 옆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너무 싫어요. 예? 이게 국지적인 시각입니다. 네. 예. 두 가지 시각이 왜 필요하냐. 저는 특히나 음악하는 양아치잖아요. 양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일을 하는데 양아치 음악하면 음악을 하는데 늘 생각해요. 돈을 벌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가 또 자식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아빠 구실을 할까? 아빠 구실이라는 건 나중에 내가 딸이나 아들을 낳았어. 네. 걔가 컸어. 네. 근데 얘가 싸움을 존나 잘해. 호전적인 새끼야. 네. 그래가지고 막 옆에 막 코 분질르고 막 이랬어. 네. 그럼 그런 일이 생겼어. 네. 그러면은 그쪽 부모한테 가서 질러줄 돈이 준비돼 있어야죠. 그죠? 내 차를 훔쳐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니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전봇대가 쓰러졌어. 네. 그럼 그걸 구청에 물 돈이 있어야지 내가. 예? 그게 아빠잖아. 네. 그게 가장이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하는 궁리를 존나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행위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처음에 지금 우리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터넷 방송 아니에요. 우리 팟캐스트 우리 다른 매체예요 이제. 예전에 인터넷 방송하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잘 하던 사람들 방송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예능 하면서 돈 많이 벌잖아요. 자기가 욕하던 사람들 주변에 앉아가지고 힐링 캠프 하면서. 그분들을. 예. 저는 그걸 제가 못할 성격이라는 걸 알거든요. 네, 확실히 못할 성격이세요. 네, 제가 못할 성격인 걸 제가 알아요. 네. 들이대는 걸 또 좋아하지. 네. 어딜 가서나. 근데 제 성격은 곧 저한테 미안함을 준다는 거죠. 미래의 내 자식에게. 혹은 지금의 내 아내에게.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미안함이에요. 네.
양심에 찔려야 돼요. 네.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강력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미안함이나 돈에 대한 열정이 전부다. 그럼 그때부터는 수신제가가 잘된 개새끼죠. 집안의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개새끼죠. 남의 돈을 빼앗아다가. 그게 국지적이지 않고 좀 더 대륙적인 시각이죠. 근데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이 잡혀야 돼요. 개인은 그래야 돼요. 개인은 돈을 벌어오는 일도 해야 되고요. 경제적인 정의가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불의를 느끼고 화도 좀 내야 돼요. 그 반반이 지켜져야 돼요. 대한민국은 그 반반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예요. 한쪽은 이쪽 반에 서 있고 한쪽은 이쪽 반에 서 있어요. 네. 서로 싸우느라 바쁩니다. 왜 싸울까요? 잃은 사람은 너무 많이 잃어서 얻은 사람은 너무 많이 얻어서 싸우죠. 네. 예. 그 사이에 촌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당을 찍느라 희생되고 있는 거고요. 언제나 여촌야도가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다시 시야를 거시적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조금 멀리 보면요. 세상이 족같을 때 10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 한 명만 족같다고 계속 말해도 부끄러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수백 년이 지나고 보았을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가 옳지. 코페르니쿠스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것도 몰라 병신 새끼들하고 말할 자격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집안에 가서는 나빴을 거 아니에요. 괜히 법원 가서 개 욕이나 먹고 남들 다 아니라는데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계란으로 파이치기다. 멸문지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여보 그러지 좀 마. 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다가 화형당해. 예. 아내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네. 너 그럼 죽는다. 그리고 남편도 진실을 말하고 있죠. 지구는 돈다. 그럴 거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놓든가. 그리고 온 나라의 자본이란 자본과 온 나라의 힘이란 힘이 다 지구는 안 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지구는 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투표라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의무를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 하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 용도가 폐기되면 어떤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네.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용도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왜? 우리는 더 이상 동굴에다가 소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뗀석기가 필요 없어요. 그걸 계속 쓰자고 주장이 얘기하죠? 그럼 그 새끼가 개새끼예요. 난 도끼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뗀석기가 필요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켰지만 사람들을 통일성을 주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평온을 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과학이 진실을 밝혀주죠. 점점 더 과학이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종교는 그 자리를 비우고 떠나야 돼요. 왜? 장점이 사라지면 사기꾼만 남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요즘 창조과학인이 하는 분들 이상한 분들만 남아있죠. 종교의 장점이 사라진 이상 시크릿이 종교가 된다고요. 네.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기능을 다 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종교가 책 시크릿. 네, 종교가 필요 없어진 세상에서는 혈액형 인간학만 남는다는 거예요. 종교처럼 혈액형 인간학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꿔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책을 쓴 부자 새끼 몇 만들어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중용되면 중용될수록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치부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개발서가 없어지는 시대는 곧 재벌이 해체되는 시대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 이야기요. 노키아가 없어지고 핀란드의 경제는 갑자기 화랑으로 돌아섰죠. 곳간이 하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투표권이 여러 개인 이유는 곳간이 여기저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돈을 알아서 쓸 수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알고 보면 되게 민주적이에요. 재벌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한 곳의 곳간,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권리, 그게 한쪽에 있어요. 10개 그룹이 있다고 치죠. 걔네들이 경쟁합니까? 주인 10명이 노예 5천만 데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종속돼 있는 새끼들을 안 뽑을 방법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소한요. 우리가 대선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민망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있어. 없었어요. 안 하자고 그랬잖아. 없었는데. 진짜 없었어요. 그럼 다시 역사 얘기하지 뭐. 과거로 가지 뭐, 과거로. 예? 그게,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그 정치는 민주화되는데. 네. 기업 구조는 전체주의라는 거죠? 맞아요. 재벌은 공산주의란 말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벌이 자본과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닷컴 시대의 개창 이후로 초정부적인 기업들, 초정부적인 권한을 가진 기업들이 나타났죠. 맞습니다. 최초에 가장 무서웠던 게 IBM이었고요. 네.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공포를 사람들은 가졌습니다. 네. 제가 간혹 가다가 삼성 욕을 안 하고 가끔 가다 삼성 물건이 좋다라고 그래도 편을 들어준다면 그건 애플이 이 이상으로 사람들의 마인드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있어서일 거예요. 그 공포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화 아이로봇의 마지막 부분에 중앙제어 컴퓨터인 비키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시면 알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막 달려 씨발 뭐였죠? 뭐였죠? 저 모르죠. 아 그래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까 저 부장님이 하셨던 얘기에 맞춰서 가려고 그랬어. 이 영국 노팅엄셔에 있던 별 볼 일 없는 개털 새끼였던 제임스 하그리브스가 아내의 이름을 딴 제니 방적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한 땀 한 땀 배틀로 이 천을 만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살당해요. 진짜로 죽이지는 않았겠죠. 진짜로 죽이지 않았고 일자리를 잃었죠. 우리 중요한 건 오늘 목숨과 관련된 건 메이크 어 리빙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산업혁명은 존나 극딜이었어요. 예. 가만히 평안하게 앉아있던 박근혜에게 던져진 이정희와 같은 거였어요. 산업혁명. 평화로웠는데 시발 좆됐어요.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일자리가 줄었을 뿐 생산되는 재화의 가치는 똑같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창의성을 이용해서 다른 직업을 만들거나 다른 직장의 숫자를 더 늘려주거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1000% 재벌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재벌에 투표를 할 수 없다 보니 우리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자기계발서를 사는 데 드는 10,000원에서 30,000원도 아낄 수 있죠. 오늘의 결론 3만 원을 아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런 얘기.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면은 한국의 빌 게이츠 정말 많이 나왔죠. 한국의 빌 게이츠가 한 한국에 3만 명은 됐죠. 근데 한국의 빌 게이츠가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의 스티브 잡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또 경영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경영 이런 데서 그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뭔가 경영 전문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전문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케이스 스터디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가 왜 성공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이 뭐 이런 서적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로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너네도 따라하라는 거잖아요. 벤치마킹 한 다음에 적용시키죠.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의 빌 게이츠와 한국의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지향하는 사람이 바뀐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돈이 많다는 것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었다는 공통점. 네, 돈 많이 벌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성공 기법 이런 거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다란 얘기예요. 네가 행복하느냐 안 행복했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20대를 다 보내고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남자들이 그걸 모르고 정말 열심히 살면 남는 건 귀두밖에 없어요. 검찰들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성매매 공화국인 거예요. 검찰 애들이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사무실에 나갔더니 조선일보밖에 없어. 조선일보가 해도 된다고 묵인해주는 유일한 게 성매매거든.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거랑 계곡이랑.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 정리해야죠. 오늘 결국 시사 아닌 얘기 하더니 시사인 것처럼 잘 짜고 친 고스톱을 들으셨습니다. 왜 저만 빼고 짰어요? 저는 짠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날 짰거나 뭐 당장 처음 알았거나 뭔 상관이야. 당일 치기란. 자. 게시판 좀 들어오고 그러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벙커원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요? 수요일부터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네. 잠깐만. 그러면은 12월 12일부터. 그렇죠. 저녁 7시 인간도시 컨센서스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오십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네. 김진애 의원님이 지역구, 우리 김재용 교수님하고 비슷한 케이스죠. 전국구로 들어왔다가 지역구의 파워가 한참 못 미쳐가지고, 네임밸류가 자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분한테 확 밀려버린. 그렇다고 뭐 노웅래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노웅래 의원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였었는데. 아 진짜요? 예. 근데 왜 안 도와줘? 연락 요즘 돌아가셨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따로 연락한 그다음에 12월 13일 목요일에는 SNS 대국민 토론회 한홍구 교수와 고상만 팀장님. SNS 대국민 토론회인데 모여서 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문사 조사위원. SNS 대국민 토론회면 내가 하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장준하 하루 종일 하고 계시잖아. 장준하 의문사에서 정수장학회까지 나옵니다. 제목이. 예, 고상만 씨가 최근에 그 관련된 장준하 선생 의문사 관련된 책을 하나 내셨죠. 네. 금요일에는 아주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팝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안 파나 아메리카노를처럼. 네. 12월 15일에는 네. 나를 파견하라. 파견 미술과 그룹존 오픈입니다. 이거 그거 같은데요. 뭐요? 그 파견직 노동자 관련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가? 아까 밖에 보니까 미술 작품들 몇 개 그 벙커 사무실 안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12월 16일에는 8시에 네. 이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12월 16일? 대선 후보 토론 2차 토론이 있습니다. 3차 토론. 마지막 토론이죠, 그날이. 3차 토론. 예. 2차 토론은 12월 10일 날 있죠. 아마 이게 12월 10일 이후에 올라가겠죠? 네, 아마 지금 상황은 1차 토론만 끝난 상황이죠. 네. 그리고 하여튼 이때 같이 봅니다. 12월 16일 날 토론을 같이 봐요? 예, 토론을 같이 벙커원에 모여서 TV를 본다고요? 예. 누가 진행하시잖아, 그럼.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김용민 교수님이 하시지 않았나? 누구랑 누구? 서영석, 김용민. 그죠? 그 두 분. 예, 정치 토크 진행하시는 서영석 평론가님과 이 김용민 재개업한 평론가님께서 하시죠. 예, 12월 17일 날에는 벙커원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니구나. 뭐요? 잠깐. 12월 17일. 예. 이때는 별다른 행사가 없고요. 평소에는 어글리하다가 놀면 아름다워지는. 예. 굉장히 와서 즐겨주시면 되고. 네. 12월 18일 날 5시에 낙곱살 공개 녹음이 있습니다. 그 전야네, 전야. 네. 그러게요. 그리고 12월 19일 날 드디어 그걸 하죠. 뭐요? 대선을 하죠. 제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면서도 축구 경기 정작 잘 못 보거든요. 맞아. 왜? 그러니까 너 보면 너무 좋으면서도 이게 내가 왜 돈 내고 이런 고생을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죠? 축구장 가서 스스로를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왜 나는 이런 필요 없었을 스트레스를 괜히 만들고 있지 이런 거. 네. 집에서 보면 되잖아. 집에서. 네. 그 결과만 확인하곤 해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멘탈이 안 좋을 땐 결과만 보고 욕하고 막 이래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그런데 19일 날도 이거 맨정신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존나 그래서 매우 현명한 가장 이상적인 야구 팬이죠. 물건이란 물건은 다 사고 밑에 줄에 앉아가지고 술 먹고 이러면서 술도 많이 사 먹어요. 치킨도 사 먹고 이러면서 귀를 막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으면서 최대한 뭔가 그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경기의 결과에 절대로 연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지나 이기나 즐거워요. 여러분 내년 봄이 되면 목동구장 한켠에서 귀를 틀어막고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구는 안 보고. 네. 오늘 이 적절할지 안 적절할지 매우 걱정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존나 적절한 이야기 전해주신 물뚝심송 정치부장님과 다음 주가 되면은요 우리 가만히 있어봐 달력 다음 주가 목요일이 며칠? 다음 주 목요일이 13일이지.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녹음을 하면요 대선 전전날에 나와요. 다음 주에 나 못하겠다. 우린 그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지? 대선 바로 전전날 나가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으면 대선과 관련된 그 스포츠적인 데이터들. 예를 들어 이인재가 들어가 있을 때 그가 속했던 당은 대선에서 매번 졌다. 라든가. 근데 우리 지금 기획회의를 왜 녹음하면서 하지? 들으시는 분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공짜로 되는 게 아니요, 이게. 대선 관련해가지고 재미있는 데이터를 모아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대선과 관련된 정치의 기록들을 좀 모아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이틀이 남잖아요? 그럼 심심풀이 땅콩이야, 이제, 대선은. 이회창 씨.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죽을지 살지 정해줬어. 이회창 씨는, 그렇구나. 이회창도 가는 곳마다 지게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한 거 하나 생각났다. 뭐요? 우리나라 역대 대선 모든 대선을 다 합쳐서 여자가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역대 대선을 다 따져서 외계인이 이긴 적도 없어요. 박근혜 자아 토론 회에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많이 했는데 프로토스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그랬지? 이래서 프로토스 약세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자아 토론회 때 사회자가 자꾸 자 이제 남자분들 하셨으니까 여자분들 하셔야죠. 계속 이러더라고요. 누가? 사회자. 사회자가. 우리의 인간 쉴드 송지현 씨? 아니면은 손동 아나운서? 송지현 씨. 그 자아 토론회 할 때. 자아 토론회 할 때. 이젠 여자분들이 하시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 그의 의도성이 있었다? 전 그게 계속, 이 사람 왜 이러지? 기분 탓이겠지. 근데 그건 진짜 좀 쌍스럽긴 해. 마인드셋이 원래 쌍스러운 거야. 대선 이번에 첫 번째 토론 정리한 가장 명쾌한 이야기는 제가 듣기엔 그거였어요. 네. 여자 1호는 여자 3호가 무척 싫다. 가장 완벽했어요. 왜냐, 문장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왜냐면 아무도 남자 2호를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언급할 필요가 없지. 네. 그런 분은 보통 짝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만 나와요. 저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요. 저는 이번 토론을 가장 잘 정리했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거예요. 이정희, 박근혜, 문재인인 거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전쟁 같은 토론. 그거였어요. 어떤 분이 해놓으셨는데 정말 공감 갔어요. 재밌네. 중앙일보가 TV 토론 다음날 타이틀로 뽑은 게, 그러니까 메인 타이틀, 1타이틀로 뽑은 게 막말 대선 토론 개선 요구 빗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먹힌다는 얘기죠. 지금 조중동이 끌려가고 있어요. 네. 다시 끌려가고 있어요. 좀 뺏겼어. 근데 그게 문재인 표까지 이어지려면 너무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이. 사람들한테 엔터테인을 주긴 하는데. 언젠 도움 됐나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만 표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면 인간미이라 그 책 기억나시죠? 그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도 은근히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박근혜가 그렇다는 걸 모르고 지지한 게 아니거든. 이해창 지지자들은 이해창아들이 군대 안 갔어. 오 그래? 막 열받는다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전두환한테 6억인가 받았어. 그거 그랬지 않나? 이렇게 된다고. 그럴 수도 있지. 소녀가. 저는 끄트머리에, 그걸 듣고 놀라의 끄트머리에 100만 명 정도의 지지자는 있다고 봐요. 아직 그 갭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세론에 포섭이 됐으면 그 사람들은 네거티브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네. 네. 이정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저거네. 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거 분석이었어요. 저희들은 이 이상의 방송을 진행할 수 없어요. 정치와 관련된. 네. 오늘 기술의 큰 자리에 김태용, 작은 자리에 홍갑. 삐처리 되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의 신변을 지켜야 돼요. 저분이 되게 위험한 취재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잘했어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하죠. 저는 저분을 한 10년 동안 보면서 아무것도 유능한 부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유능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30쯤 돼서야 아는지.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 즐겁게 하는 걸 계속 하면 돼요. 저분도 이런 시사 문제에 관심을 두기 전까지는 게임밖에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출연에는 저희 세 사람 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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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 안에도 지식이 있고요. 고블린 상점 안에도 지식이 있고요. 네. 경제학은 MMORPG를 처음 해서 이제 보통 처음 배우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진짜예요. 누가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엄마가 금전출납부 요즘 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지식들 중에 가장 값나가고 훌륭한 지식들은 똑같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가 내일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끝나면 그것이 왜 그렇게 끝나는가를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보기 위한 또 다른 창으로 쓰겠죠. 그런데 미래는 미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답이 없다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사기꾼만 질질 꼬입니다. 내 자신이 사기꾼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투표라니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UMC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